인생의 반환점을 돌 무렵에 나는 그때 내가 왜 그랬지? 그랬어야 했는데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 심할 경우 머리를 쥐어뜯어가며 자책했다. 하지만 노자는 내 삶의 허물을 책망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만하면 잘 살았다 라며 내 등을 두드려줬다. 노자를 만난 후 나를 힘들게 하는 나쁜 습관을 많이 내려놓을 수 있었다. 그동안 나는 내 편이 아니었는데 노자를 만난 후 비로소 나는 내 편이 되었다. 안녕하세요. 따뜻한 책 한 잔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릴 책은 50에 읽는 노자, 지은이 박영규, 발행 원앤원 북스, 발행일 2023년 3월 21일입니다. 내 나이 50, 잠시 숨을 고르며 새로운 무대를 준비하는 시간. 50부터는 인생관을 달리해야 한다. 인생 전반기에는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남들보다 빨라야 했습니다. 목적지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어느덧 50에 이르러 문득 의문이 들었습니다. 여기가 어딘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른 채 나에게 숨 고를 시간도 주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50 이후 인생 후반기를 준비하며 인생관을 다시 정립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자는 노자에 주목했습니다. 노자의 도덕경 곳곳에서 조급하게 서두르지 말라는 메시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대신 물 흐르듯 순리대로 처신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일찍이 2500년 전 노자는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는 걸 깨닫고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인생 전반기를 보내고 후반기를 준비하는 50부터 노자를 읽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50에 읽는 노자는 50에 꼭 기억해야 할 노자의 말과 공허를 멈춤과 비움으로 채우는 도덕경의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문 일부를 낭독해드리겠습니다. 한 걸음만 더 하는 순간 멈추는 지혜.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치욕을 당하지 않고 적당할 때 그칠 줄 아는 사람은 위태로움을 당하지 않는다. 지족불욕, 지지불태. 노자는 말한다. 명성과 몸 중 무엇이 더 중요한가? 몸과 재산 중 무엇이 더 소중한가? 얻는 것과 잃는 것 중 어느 쪽이 더 큰 병인가? 지나치게 좋아하면 크게 낭비하고 너무 많이 쌓아두면 크게 잃는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치욕을 당하지 않고 적당할 때 그칠 줄 아는 사람은 위태로움을 당하지 않으니 오래오래 삶을 누리게 된다. 명여신숙친, 신여화숙다, 득여망 숙병, 시고심 애필대비, 다장피루망, 지족불욕, 지지불태, 가이장구. 도덕경 44장. 봄, 여름을 지나 가을에 접어들면 왕성하던 식물들에서 물이 빠지고 단풍이 들기 시작하듯 사람의 신체도 나이 50을 넘어서면 서서히 물이 빠진다. 그럴 때 마음만 앞세워 성성한 시절처럼 행동하다간 화를 당하기 쉽다. 사람마다 정도와 결이 조금씩 다르겠지만 대체로 인생 후반기에는 삶의 무게중심을 공성보다 수성에 두는 게 현명하다. 나이가 들수록 욕심 앞에서 걸음을 멈추는 지혜가 필요하다. 장량이 발휘한 멈춤의 지혜. 유방을 도와 천하통일에 큰 공을 세운 한신과 장량의 경우가 그랬다. 한신은 내친 김에 본인이 황제가 되려고 한 걸음 더 내딛다가 목숨을 잃었다. 화는 한신 한 사람에 그치지 않았고 일가 친척이 모두 멸문지화를 당했다. 장량은 한신과 거꾸로 처신했다. 유방은 장량의 혁혁한 공로에 걸맞게 큰 규모의 시급을 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장량은 토사구팽이 권력의 속성임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큰 규모의 시급을 마다하고 중간 규모의 시급을 자청했다. 지방으로 내려간 후에는 주민들의 민생을 살피는 데에만 열중했을 뿐 중앙 정치 무대에는 일체 발걸음을 내딛지 않았다.
멈춤의 지혜를 발휘한 장량은 인생 후반기에 일신의 안락을 도모하며 유유자적하는 삶을 살았다. 한 걸음의 차이가 큰 차이를 만든다. 생사를 가르기도 하고 한신과 장량의 예처럼 역적으로 남을지 충신으로 남을지를 가르기도 한다. 그랜드 캐니언의 경치가 아무리 좋아도 벼랑 끝에선 걸음을 멈춰야 한다. 그렇지 않고 한 걸음만 더 하는 마음으로 앞으로 나아가다가는 절벽 아래로 떨어져 목숨을 잃을 수 있다. 정치인들이나 공직자들, 기업인들 가운데 한 걸음만 더 하다가 평생 쌓아올린 명성과 재물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리는 사례를 얼마나 많이 보는가. 그들은 노자의 말처럼 만족할 줄 몰라 치욕을 당하고 적당할 때 그칠 줄 몰라 위태로움에 처했다. 나도 한때 그렇게 살았다. 하지만 지금은 삶의 모드를 바꿨다. 인생 후반전 내 삶의 속도를 늦추고 욕심이 차오를 때 멈추는 습관을 들이니 다른 세상이 보인다. 지식은 버리고 지혜는 쌓아야 하는 이유. 학문은 하루하루 더하고 돈은 하루하루 덜어낸다. 위학일익, 위도일손. 노자는 말한다. 학문은 하루하루 더하고 돈은 하루하루 덜어낸다. 덜고 덜어 무위의 경지에 이른다. 무위하면 하지 못하는 일이 없게 된다. 천하를 얻으려면 항상 일 없음으로 해야 한다. 인위적으로 일을 꾸미면 천하를 취할 수 없다. 위학일익, 위도일손, 손지우손, 이지어 무위, 무위이무 불위, 취천하, 상이무사, 급기유사, 부족이 취천하. 도덕경 48장. 모래와 자갈, 큰 돌을 항아리에 골고루 담으려면 어떤 순서로 채워야 할까? 큰 돌을 가장 먼저 넣고 다음에 자갈을 넣고 마지막으로 모래를 채워야 한다. 모래부터 넣으면 어떻게 될까? 모래로 꽉 채워진 항아리에는 빈틈이 전혀 없다. 그렇기에 자갈과 큰 돌을 넣을 수가 없다. 사람의 머리도 그렇다. 모래알 같은 자잘한 지식으로 가득 찬 머리에는 큰 지식을 담을 수 없다. 큰 지식이란 바꿔 말하면 노자가 말하는 도다.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지혜다. 모래로 가득 찬 항아리에 큰 돌을 넣기 위해선 먼저 항아리의 모래를 모두 비워야 한다. 그 다음 앞서 말한 순서대로 항아리를 채워야 한다. 사람의 머리도 지혜를 채우기 위해선 자잘한 지식부터 비워야 한다. 그래서 노자는 위도일손, 돈은 날마다 덜어내는 것이라고 했다. 유발 하라리가 말하는 근대 과학혁명의 원동력. 오늘날 인류의 조상은 호모사피엔스다. 호모사피엔스가 경쟁자였던 네안데르탈인을 물리치고 지구상에서 우세 인종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건 혁신 경쟁에서 앞섰기 때문이다. 네안데르탈인이 쓰던 도구는 그들이 역사의 무대에 처음으로 모습을 나타냈던 10만 년 전이나 그 무대에서 사라졌던 4만 년 전이나 별반 차이가 없었다. 네안데르탈인은 6만 년이라는 세월을 허송세월했다. 호모사피엔스는 놀라운 혁신 능력을 선보였다. 그들이 사냥감을 구하고자 사용한 도구는 뾰족한 돌, 작살, 창, 낚싯바늘 등으로 계속 진화했다. 그러한 혁신 능력 덕분에 호모사피엔스는 덩치가 훨씬 더 크고 사나운 맹수들을 물리치고 만물의 영장이 될 수 있었다. 호모사피엔스의 혁신 능력은 인간의 DNA에 저장되어 대를 이어 전승되었으며 농업혁명, 문자혁명, 근대 과학혁명 등의 구체적인 역사적 성과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인류의 문명사적 진보는 지식과 무관하다는 게 유발 하라리의 진단이다. 유발 하라리는 사피엔스에서 근대 과학혁명을 비롯한 혁신은 무지의 결과물이라고 말한다. 인간은 아는 게 없었기 때문에 생각했고 관찰했고 탐구했다. 지식이 많았더라면 그 지식에 함몰되어 새로운 걸 생각할 수 없고 미지의 세계를 탐구하려 하지 않았을 것이다. 몰랐기 때문에 궁금해했고 해답을 찾는 과정에서 혁신이 탄생했다. 나는 요즘 식물원 산책을 하며 자연의 변화를 유심히 지켜본다.
그리고 삶의 이치를 많이 깨우친다. 예전에는 나무와 꽃들의 속성, 꽃이 피는 순서와 단풍이 드는 시기 등에 대해 아무런 지식도 없었다. 그저 나무 몇 그루의 이름 정도를 아는 수준이었다. 내가 만일 식물에 대해 많은 지식을 갖고 있었더라면 자연을 깊이 관찰하며 사색하는 습관을 들이지 못했을 것이다. 내가 자연의 변화에서 지혜를 배울 수 있는 것도 자연에 대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이다. 장자에 나오듯 세상 이치를 많이 안다고 자랑하는 건 모기로 하여금 산을 지게 하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일이며 실패의 지름길이다. 50부터는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된다. 천리지행 시어 조카. 나는 1960년대생이다. 대한민국이 세계 최빈국에 속하던 시절 허기를 면하고 가난을 탈출하는 게 삶의 최우선적인 과제였던 그 시절에 태어났다. 그리고 국가 주도의 산업화가 한참 진행되던 1970년대와 1980년대에 초중고와 대학을 다녔다. 나의 유년기와 청년기는 정치적 자유보다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절박했다. 그러다 보니 빨리빨리 문화가 삶의 전반을 지배했다. 서두르지 않으면 남들보다 뒤처지고 남들보다 뒤처진다는 건 생존 경쟁에서 낙오가 된다는 의미였기 때문에 너나 할 것 없이 빨리빨리를 입에 달고 살았다. 직장에선 주어진 업무를 조금이라도 더 빨리 끝내고자 남들보다 1시간 일찍 출근해야 했고 식사 때는 1분이라도 절약하고자 후다닥 밥을 먹어 치워야 했다. 어린 시절 행동이 느리면 사내 녀석이 군뱅이처럼 느려 터져서 장차 뭐가 될 거냐라는 핀잔을 들어야 했고 직장에서 업무 처리 속도가 느리면 부적응자 혹은 무능력자라는 낙인이 찍혀 만년 대리로 남거나 일찌감치 보따리를 싸야 했다. 내가 성격이 급하고 일을 할 때 서두르는 버릇이 있었던 것도 그런 시절 인연과 무관치 않은 것 같다. 집에서든 직장에서든 사회에서든 삶의 현장 모든 곳에서 속도전을 강조하다 보니 내 몸에도 빨리빨리라는 아비투스가 들러붙지 않았나 싶다. 물론 나와 같은 시대를 살아온 지인들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긋한 성품이나 태도를 가진 경우가 있는 걸 보면 변명처럼 들릴 수도 있겠다. 나는 매일 식물원 산책을 하며 내 몸에 들러붙은 빨리빨리 아비투스를 떼어가고 있다. 10년 가까이 반복하다 보니 빨리빨리가 아니라 천천히, 느긋하게라는 아비투스에 익숙해지고 있다. 요즘은 앱 문화가 발달해 걸음수를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다. 그날 걸은 걸음수를 통계로 확인할 수도 있다. 가끔 통계치를 들여다보는데 나 스스로도 놀란다. 내가 걷는 길은 하루 평균 7km다. 연간 수치로 환산하면 2,500km. 10년 누계로는 25,000km다. 10년간 지구 반바퀴를 넘게 걸은 셈이다. 그 세월 동안 나는 삶의 여유를 찾았다. 자주 빌빌거리던 약골 체질에서 탈피해 비교적 건강한 인생 후반기를 살고 있다. 내가 걷기 예찬론자가 된 것도 그 때문이다. 걷기는 세대를 불문하고 모든 이에게 유익하지만 특히 나이 든 사람에게 최적화된 운동이다. 뇌에는 편도체와 해마가 있는데 우울감이나 스트레스, 분노를 관장하는 곳이 편도체이고 해마는 그 반대의 영역인 기쁜 감정, 즐거움을 관장하는 영역이다. 스트레스를 받아 우울하거나 슬플 땐 편도체가 활성화되는데 이때 걷기 운동을 하면 편도체의 기량작용을 하는 해마가 활성화되고 그 결과 스트레스나 우울감을 기쁨이나 즐거운 감정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게 뇌과학자와 심리학자들의 공통된 견해다. 나는 매일 반복되는 신체 실험을 통해 이런 이야기가 과학적인 사실임을 확실하게 깨닫고 있다. 걷기의 또 한 가지 장점은 시간을 주체적으로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시간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크로노스이고 또 하나는 카이로스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의 이름에서 비롯된 용어들인데 크로노스는 해와 달이 뜨고 지면서 생기는 물리적 시간을 뜻하고 카이로스는 내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시간, 즉 내 마음속 시계가 가리키는 시간을 뜻한다.
크로노스는 달력에 기록된 날짜처럼 고정된 것이라 사람이 통제하거나 관리할 수 없다. 하지만 카이로스는 내가 느끼는 마음의 시간이므로 사람이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다. 일각이 여삼추라든지 신선노름에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른다라는 말에 담긴 시간의 의미가 카이로스다. 마음이 초조하면 짧은 시간도 길게 느껴지고 마음이 즐거우면 긴 시간도 짧게 느껴진다. 집안에서 빈둥거리면 무료해지고 한없이 따분하고 지루하게 느껴진다. 하지만 식물원 산책을 하며 걸을 땐 그 반대다. 걸을 때면 언제나 편하고 즐겁다. 걷는 시간을 따분하다거나 지루하다고 느낀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노자는 말한다. 아름드리 나무도 털끝 같은 작은 싹에서 나오고 구층 누대도 한 줌 흙이 쌓여 올라가고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된다. 억지로 하면 실패하고 집착하면 잃는다. 하포지목 생어 호말, 구층지대 기어루토, 천리지행 시어조카, 위자폐지 집자실지. 도덕경 64장. 들판에서 풀을 베는 사람은 끝을 내다보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풀을 베다 말고 일어서서 들판 끝을 쳐다보면 어느 세월에 저 많은 풀을 다 베냐라는 생각 때문에 몸이 지치기 전에 마음이 먼저 지칠 수 있기 때문이다. 쟁기질하는 농부는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는 말에 담긴 삶의 지혜도 같다. 앞만 쳐다보며 한 고랑 한 고랑 묵묵히 밭을 갈다 보면 해가 넘어가기 전에 밭을 다 갈 수 있지만 한 고랑을 갈 때마다 뒤를 돌아보며 고랑수를 세면 여태 이것밖에 못 갈았다니 하는 생각으로 쟁기질이 더 힘들어진다. 모모에 나오는 이발사 호지 씨의 시간관리법. 미하엘 엔데가 쓴 소설 모모에는 이발사 호지 씨 이야기가 나온다. 호지 씨는 마음씨 좋은 동네 이발사인데 단골 손님들을 상대로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를 하면서 느긋하게 가위질을 한다. 그런데 어느 날 시간관리회사 영업사원들이 찾아와 호지 씨에게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고 충고한다. 그 말을 듣고 호지 씨는 가위질 속도를 높인다. 단골 손님들과 대화할 시간도 없이 부지런히 손을 놀린다. 그런데 이상한 게 시간을 절약하고자 바쁘게 가위질을 하면 할수록 호지 씨는 시간에 더 쫓긴다. 호지 씨처럼 시간에 쫓기면서 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정답은 삶의 속도를 늦추는 것이다. 미하엘 엔데는 소설 속 거북이 카시오페이아의 입을 빌려 말한다. 느리게 가는 게 더 빠르게 가는 것이다. 그렇다. 천천히 쉬엄쉬엄 가는 게 목표물에 더 빨리 도달하는 방법이다. 그것이 인생의 진리다. 식물원 산책을 하며 호지 씨처럼 시간을 단축하려고 속도를 높이면 걸음은 더 느려질 것이다. 그리고 산책자로서의 삶이 즐겁지 않을 것이다. 속도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걷기는 역효과를 내고 말 것이다. 그러한 부담감을 내려놓고 천천히 한 걸음씩 걸어야 해마가 활성화되어 스트레스도 날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몸이 가벼워질 것이다. 우리가 걷는 길이 노자가 말하는 도가 되게 하려면 급한 마음부터 내려놓아야 한다. 급하게 걸으면 길은 단순한 도로에 지나지 않는다. 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천천히 걸을 때 길은 비로소 도가 된다. 인생의 반환점을 돌았다고 급히 서두를 필요는 없다. 살아온 날만큼의 시간이 앞에 놓여 있으니 충분한 여유가 있다. KTX를 타고 가면 주변 풍경을 제대로 감상할 수 없지만 무궁화호를 타고 가면 사계절의 풍경을 느긋하게 감상하며 여행할 수 있다. 인생 후반전의 속도는 KTX보다 무궁화호가 더 적합하고 좋다. 내가 볼 때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하다. 노자는 말한다. 내가 환난을 당하는 건 내가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나에게 몸이 없다면 내게 무슨 환난이 있겠는가? 그러므로 천하를 내 몸처럼 귀하게 여기는 사람에겐 가히 천하를 맡길 수 있고 천하를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이야말로 천하를 맡을 자격이 있다.
우소 이유 대환자, 위오 유신, 급오 무신, 오유 하환, 고귀 이신 위천하, 약각이 천하, 에이신 위천하, 약가탁 천하. 도덕경 13장. 노자 사상은 주체 사상이다. 북한에서 말하는 주체 사상과는 차원이 다른 말이니 오해가 없길 바란다. 공자는 개인의 자율적 판단보다 공동체의 규범과 가치를 윤리의 1차적 기준으로 삼는다. 그래서 유교 사상에서 개인은 타율적 객체에 머무른다. 기독교도 그렇다. 신이 정한 기준이 세상의 절대선이고 사람은 따르기만 하면 된다. 그에 비해 노자는 개인의 자율적 판단을 윤리의 최우선적 기준으로 삼는다. 타인의 기준이 아니라 나의 기준이 중요하다. 노자에게서 개인은 천하보다 우선한다. 내가 없으면 천하도 없고 내 몸뚱이가 없으면 만사 휴이라는 게 노자의 생각이다. 위 인용문에 나오는 고귀 이신 위천하, 약각이 천하는 그런 의미에서 노자의 주체 사상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구절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 내 삶의 주인은 나다. 매우 평범한 진리인데 나는 이 사실을 잘 모르고 살았다. 내가 아니라 타인의 기준으로 세상을 봤기에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타인이었다. 남이 볼 때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했지, 내가 볼 때 어떤 사람인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글을 쓰는 동안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었고 그동안 부족했던 마음의 품을 넓히는 방법과 상처를 치유하는 법을 깨달았다. 그런 경험은 인생 후반기를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되어줄 테다. 혹 일이 생겨 스텝이 꼬일 수도 있겠지만 개의치 않을 것이다. 그때마다 다시 일어서는 법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쓰러졌을 때 가장 좋은 해결법은 일어서는 것이다. 그동안에는 그게 무척 힘들었는데 이젠 별것 아닌 게 되었다. 쓰러졌을 때 툭툭 털고 일어나 다시 길을 간다. 쓰러졌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지 않은 채 앞을 향해 가다 보면 또 다른 길을 만날 것이다. 그 길을 따라 다시 걸을 것이다. 걷다 보면 그 길이 삶의 도가 될 것이다. 잘 싸우는 사람은 성을 내지 않는다. 훌륭한 무사는 무용을 드러내지 않고 잘 싸우는 사람은 성 내지 않는다. 선위자 불무, 선전자 불로.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선 가진 걸 모두 걸고 승부수를 던지는 결단이 필요하기도 하다. 그러나 그런 승부수가 통하려면 태산처럼 장중하고 얼음장처럼 차가운 기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 어지간한 변수가 생겨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 끝까지 목표에 집중할 수 있다. 냉정한 승부사 기질, 지난 날을 돌아볼 때 내겐 그런 게 부족했던 것 같다. 내 성격은 좋게 말하면 인정 많고 나쁘게 말하면 물러 터진 유형이었다. 지인의 청탁을 받았을 때 딱 부러지게 안 된다고 말하지 못하는 성격이다 보니 금전적 손실을 보기도 했고 예기치 않게 일이 어긋나 곤란한 일을 당하기도 했다. 요즘의 나는 조금 다르다. 부탁을 거절할 줄도 안다. 출판사에서 원고 청탁을 받을 때 예전 같으면 무조건 받아들였을 텐데 요즘은 가려받는다. 내 체력과 형편에 따라 기한 내에 쓸 수 없다고 판단되면 정중하게 사양한다.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기회를 놓치는 것 같아 아쉬운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그래도 나중에 후회하는 것보다 낫다는 게 내 생각이다. 지인들의 모임 초대에도 무조건 응하기만 하진 않는다. 예전에는 초대에 응하지 않으면 인간관계에 마이너스 요인이 되는 것 같아 이유를 불문하고 참석했는데 요즘에는 그런 계산을 하지 않는다. 마음이 내키지 않는 자리는 아무리 좋은 모임이라도 발걸음을 하지 않는다. 마음이 불편하면 산의 진미도 소용없으므로 그런 초대에는 일절 응하지 않는다. 노자보다 먼저 접했던 장자가 큰 도움이 되었다. 특히 달생에 나오는 목계에 관한 우화를 읽은 후 깨달은 바가 무척 컸다. 투계를 좋아하는 왕이 어느 날 기성자라는 조련사에게 최고의 싸움닭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다. 열흘 후 왕이 물었다.
닭이 이제 싸울 수 있겠는가? 기성자가 아뢰었다. 아직 안 됩니다. 강하긴 하지만 교만합니다. 허세를 부리면서 제 힘만 믿습니다. 다시 열흘이 지나 왕이 기성자에게 물었다. 이제는 다 되었는가? 그러자 기성자는 말했다. 아직도 아닙니다. 교만함은 많이 줄었지만 너무 조급해 진중함이 없습니다. 다른 닭을 보거나 울음소리만 들어도 당장 덤벼들 것처럼 합니다. 또다시 열흘이 지났을 때 왕이 다 되었냐며 재차 물었다. 하지만 기성자는 이번에도 말했다. 아직도 안 됩니다. 눈초리가 너무 공격적이어서 최고의 투개는 아닙니다. 또 열흘이 지나 40일째 되는 날 왕이 묻자 기성자는 이제 된 것 같다며 말했다. 다른 닭이 소리를 질러대고 도전해도 움직이지 않아 마치 나무로 만든 닭 같습니다. 싸움닭으로서 최고의 덕이 갖춰졌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 어떤 닭도 감히 덤비지 못하고 도망칠 것입니다. 목계는 냉정한 승부사를 상징한다. 어느 분야에서든 경지에 이른 사람은 힘을 함부로 뽐내지 않는다. 칼을 칼집에 넣은 채 상대에게 무언의 힘을 보여줄 뿐 먼저 칼을 뽑지 않는다. 상대가 깐죽거리며 싸움을 걸어와도 목계처럼 초연한 마음으로 냉정함을 유지한다. 이병철 회장은 아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그룹 부회장으로 승진한 다음 날 아들을 집무실로 불러 목계 그림을 선물했다. 조직이 외파에 흔들릴 때도 목계와 같은 평정심을 유지하라는 의미였다. 노자는 말한다. 훌륭한 무사는 무용을 드러내지 않고 잘 싸우는 사람은 성내지 않는다. 훌륭한 승자는 맞서지 않는다. 훌륭한 고용인은 스스로를 낮춘다. 이를 일러 다투지 않는 덕이라 하고 용인의 힘이라 하고 하늘을 짝으로 삼는 지극한 일이라고 한다. 선위사자 불무, 선전자 불로, 선승적자 불여, 선용인자 위지하, 시위불쟁 지덕, 시위용 인지력, 시위배 천고지각. 도덕경 68장. 잘 싸우는 사람은 상대가 도발적으로 나와도 목계처럼 흔들리지 않는다. 욕을 하며 화를 북돋워도 냉정함을 잃지 않는다. 때를 기다리다가 상대의 허점이 보일 때 일거에 공격해 승부를 끝낸다. 헤르만 헤세의 청춘은 아름다워 중 클라인과 바그너에 나오는 말에서도 같은 교훈을 얻었다. 가지 굵은 나무 같아라. 의연한 산 같아라. 또 고독한 야수 같아라. 가끔은 높은 곳에서 반짝이는 별 같아라.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항상 나 자신으로 있으라. 단순함에 위대한 진리가 숨어 있다. 노자는 말한다. 적으면 얻게 되고 많으면 미혹을 당하게 된다. 그러므로 성인은 하나를 품어 천하의 표준으로 삼는다. 소즉득 다즉혹 시성인 포일위 천하식. 도덕경 22장. 1이라는 숫자가 가장 간단하고 쉽듯 도란 지극히 쉽고 간단하다. 하나를 품어 천하의 표준으로 삼는다는 건 가장 간단하고 쉬운 것에 도가 있다는 것이다. 물론 도림선사의 말처럼 도는 간단하고 쉽지만 삶 속에서 제대로 행하는 건 또 다른 문제다. 일상을 소박하고 간소하게 만든 후 꾸준하게 실천하는 게 삶의 도를 실천하는 지름길이다. 만물의 시작은 하나다. 이 간단한 원칙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우주는 작은 점 하나에서 시작되었고 인간도 조상을 거슬러 올라가면 작은 세포 하나에서 비롯되었다. 의상대사는 법성계에서 말한다. 하나 속에 모든 게 있고 많은 것 속에 하나가 있으니 하나가 곧 모든 것이고 많은 그것이 곧 하나를 이룬다. 단순함이 삶의 집중력을 높인다. 행복의 비결은 단순하다. 복잡하게 생각하면 한없이 복잡해진다. 이것저것 생각하다 보면 고민도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하지만 단순하게 생각하면 세상은 한없이 단순해지고 고민거리도 줄어든다.
무엇을 할까 결정하는 기술보다 무엇을 하지 않을까 결정하는 기술이 행복에 더 필요하다. 이것저것 많은 걸 하려는 생각을 버리고 중요한 것 한 가지에 집중하는 게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비결이다. 정리 전문가 곤도 마리에가 말한 것처럼 그러기 위해선 언젠가는 쓰겠지 하는 마음으로 쟁여둔 물건과 설레지 않는 물건들, 소용이 다한 물건들을 미련 없이 버릴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도 말한다. 현명해지는 기술은 무엇을 무시해도 되는지를 아는 기술이다. 단순하게 사는 것의 가장 큰 장점은 집중에 있다. 먹을 것, 입을 것, 신을 것, 사는 곳을 최대한 단순하게 줄이면 진짜 좋아하는 일에 더 집중할 수 있다. 불필요한 것에 신경을 덜 쓰고 에너지를 덜 쓰면 중요한 일에 사용할 수 있는 시간과 여력이 그만큼 더 많아진다. 대다수의 사람은 세상이 너무 복잡하기에 당연히 해결책도 복잡할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거라는 무력감에 빠지고 복잡한 문제를 해결해야 할 책임이 자신이 아닌 타인에게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주변을 둘러보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의외로 단순하고 간단하다. 아무리 크고 위대한 업적이라도 언제나 작고 소박한 하나에서 시작한다. 큰 바다는 졸졸 흐르는 시냇물 한 줄기에서 비롯되고 태산은 흙 한 줌에서 시작된다. 맑고 향기롭게 운동본부 발족식에서 법정 스님은 말했다. 하나가 필요할 때 둘을 가지려고 하지 마세요. 둘을 갖게 되면 그 하나마저 잃어버립니다.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 게 아닙니다.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만족할 줄 알면 비록 가진 것이 없더라도 부자나 다름없습니다. 행복의 척도는 필요한 것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가 아닙니다. 불필요한 것으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워져 있느냐에 달렸습니다. 여기까지 50에 읽는 노자의 본문 일부였습니다. 노자는 춘추 시대의 사상가로 도가의 창시자이기도 한 인물입니다. 노자의 대표 사상은 억지로 하려 하지 말고 스스로 그러도록 놔두라는 무위자영과 공을 이루고 나면 이내 물러나야 한다는 공수신퇴로 요약됩니다. 노자의 저서는 부와 명예를 얻었다 싶으면 자리에서 내려올 줄도 알고 가진 게 많으면 주변에 나눌 줄도 알아야 한다는 가르침을 전함으로써 인생의 중반부에 지난 삶을 복기하고 앞으로의 인생을 다짐하는 데에 많은 교훈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50에 읽는 노자의 저자 박영규님은 노자, 장자, 주역 등을 공부하며 알리는 인문학자로서 수많은 인문학 저서를 집필한 작가입니다. 저자는 59개를 넘어갈 쯤 문득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부질없는 권력과 명성을 좇으며 살아온 건 아닌지, 어떻게 사는 게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알차게 사는 건지 문득 돌아보게 된 것인데요. 본문에서도 등장하지만 특히나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은 치열한 경쟁과 빠르게 지나가는 흐름 속에 자신의 지금을 돌보지 못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을 거라 생각됩니다. 저자는 50쯤 노자의 사상을 접하며 비로소 멈춰서서 자신의 삶을 바라볼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늘 채우는 삶을 지향하고 살아가려 합니다. 하지만 노자는 우리 존재의 본질이 채움이 아니라 비움이라고 이야기하며 일상을 단순하게 불필요한 것을 비우는 것이 곧 삶의 도라고 조언합니다. 제대로 비워내고 꼭 필요한 것을 채워 나갈 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음을 깨닫게 되는 가르침이었습니다. 또한 노자의 주체 사상은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조언을 던져줍니다. 나보다 우리에 더 집중하게 만드는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쉼표 없이 달려가다 자칫 나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천하를 내 몸처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천하를 맡을 자격이 있다는 노자의 조언은 나를 기준으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줍니다. 저자는 이러한 노자의 도가 사상을 자신의 인생 이야기와 함께 찬찬히 풀어내고 있습니다.
이 책의 수많은 글귀들이 각자의 상황에 따라 그에 걸맞게 찾아가는 책이라 생각됩니다. 시간이 지나 다시 읽었을 때는 어떤 깨달음이 저를 마주할지 기대되는 책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